양자홍이 도망가고 한 달여가 지났다. 그동안 홍칠공은 곽정에게 항룡 유해부터 전룡어야까지 항룡시 8장 중 15가지 초식을 전수해줬다. 곽정이 비록 총명하지는 않으나 배운 것을 불철주야 전심전력으로 수련하니 제법 15가지 장법을 제대로 구사하게 되었다. 아직 실전에서 사용해 본 적은 없으나 이미 곽정은 한 달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홍칠공이 아침을 먹고 나서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지낸 지도 꽤 되었구나. 이제 그만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 그러자 황용이 울먹이며 말했다. 칠공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되다니 너무 슬퍼요. 다음에 다시 만나면 또 음식을 해드리고 싶은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 말에 홍칠공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왜 그러느냐? 황용이 홍칠공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희를 괴롭히는 적이 너무 많아요. 그 삼선누계 말고도 나쁜 놈들이 많다고요. 아마 저희는 그들 손에 죽을 거예요. 그러자 홍칠공이 물었다. 그놈들이 누구냐? 귀문용왕 사통천이요. 홍칠공은 고개를 저었다. 사통천이 별것이더냐? 곽정 이놈이 한두 해 더 연습하면 놈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 황용은 영지상인이며 팽년호 등의 이름을 주어 섬겼지만 홍칠공은 모두 별것 아니라며 무시했다. 그러다 백타산 산주 구양극의 이름이 나오자 흠칫 놀랐다. 그의 무공이며 생김새를 꼬치꼬치 캐묻던 홍칠공은 황용의 대답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음을 흘렸다. 홍칠공의 낯빛이 어두운 것을 보고 황용이 물었다. 그가 그렇게 센가요? 구양극은 별것 아니다. 다만 그의 숙부인 노동물이 정말 대단하지. 노동물이요? 아무리 강해도 칠공만은 못하겠죠. 홍칠공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원래는 비슷했다만 20년이 흘렀으니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구나. 나야 먹고 노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는 무예를 익히는데 진지하고 아주 부지런하거든. 그래도 나를 이기려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자 황용이 맞장구를 쳤다. 칠공을 이기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홍칠공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두고 볼 일이다. 어쨌든 노동물 구양봉의 조카가 너희를 괴롭힌다니 우리도 방심할 수는 없겠구나. 좀 더 너희와 있어야겠어. 그렇게 홍칠공은 곽정과 황용에게 본격적으로 무공을 가르쳤다. 다만 항룡시 8장의 남은 3가지 초식만은 가르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소나무 숲에서 홍칠공이 곽정과 황용에게 무공을 가르칠 때였다. 홍칠공이 갑자기 수풀 속에 손을 넣어 2척이 넘는 청사를 집어 올렸다. 징그러운 뱀을 보고 황용이 놀라 비명을 질렀다. 홍칠공은 뱀의 몸통을 가볍게 치며 몇 자 밖으로 밀어냈다. 그런데 쉬 하며 수풀이 흔들리더니 뱀 몇 마리가 또 튀어나왔다. 홍칠공이 죽봉을 휘둘러 뱀의 머리를 연거푸 치자 뱀들은 모두 힘없이 뻗어버렸다. 황용이 홍칠공의 솜씨에 감탄하는 사이 갑자기 뒤쪽에서 뱀 2마리가 소리 없이 기어나와 그녀의 등을 물었다. 청사는 몸집이 작은 편이지만 맹독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홍칠공은 깜짝 놀라 황용을 해독해주려 했으나 여기저기서 뱀이 다가오는 바람에 일단 10여 장 밖으로 몸을 날려 피했다. 홍칠공은 왼손으로 황용의 허리를, 오른손으로 곽정의 손을 잡아 끌고 빠른 걸음으로 숲을 벗어났다. 어느 정도 뱀들과 거리가 벌어지자 홍칠공이 황용을 살폈으나 놀랍게도 황용은 평상시와 다름이 없었다. 곽정은 뱀 2마리가 여전히 황용의 등을 물고 있는 것을 보고 떼어내기 위해 급히 손을 뻗었다. 홍칠공이 말리려고 했지만 마음이 급했던 곽정은 이미 뱀의 꼬리를 잡아 떼어냈다. 뱀을 살펴보니 머리가 피로 범벅이 되어 죽어 있었다. 홍칠공은 잠시 놀랐지만 곧 그 까닭을 짐작했다. 그렇군, 제 아버지의 연희갑을 입고 있구나. 뱀들은 연희갑의 가시를 물고 머리가 찔려 죽은 것이었다. 그때 숲에서 또 몇 마리의 뱀이 튀어나왔다. 홍칠공은 품 안에서 황색 알약을 꺼내 입에 넣고 질겅질겅 씹었다. 그때 숲속에서 다시 수천 마리의 청사가 끊임없이 기어나왔다. 도대체 숲속에 몇 마리가 있는 것인지 가늠할 수조차 없었다. 홍칠공은 메고 있던 호로병에 든 술을 한 모금 마신 뒤 입안에 씹던 약과 섞어 뿜어냈다. 그러자 약주가 화살처럼 뿜어져 나갔다. 홍칠공이 고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자
그 액체는 세 사람 앞에 선을 그리며 쏟아졌다. 제일 앞에서 기어오던 청사는 그 냄새를 맡더니 그대로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뒤따라오던 청사들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저희들끼리 뭉쳐 따리를 틀었다. 숲에서 기어나오던 뱀들도 앞에서 주춤거리는 뱀들과 어지럽게 뒤엉켰다. 이때 숲속에서 이상한 휘파람 소리가 들리더니 흰옷을 입은 남자 3명이 뛰어나왔다. 모두 긴 막대기를 손에 들고 휘파람 소리를 내며 뱀무리를 헤집고 있었다. 마치 목동이 소나 양을 모는 모습 같았다. 그때 황용이 구역질을 하며 토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홍칠공이 죽봉으로 뱀 한 마리를 집어 올려 왼손으로 뱀의 머리를 누르고 오른손 새끼손가락 손톱으로 뱃가죽을 쬐다. 그러더니 그 틈에 손가락을 넣어 푸른색의 뱀 쓸개를 꺼내 황용에게 주었다. 이것을 삼켜라. 아주 쓰니까 씹지 말고 그대로 삼켜. 황용은 그 말대로 받아 삼켰다. 그러자 속이 좀 가라앉는 듯 했다. 황용이 고개를 돌려 곽정에게 물었다. 오빠도 어지러워요? 곽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큰 뱀의 보혈을 마셨기 때문에 어떤 독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숲속에 있던 그 많은 뱀도 홍칠공과 황용에게만 덤벼들 뿐 곽정에게는 접근하지 않았다. 홍칠공은 녹이 가득한 얼굴로 흰옷 입은 세 남자를 쏘아보고 있었다. 홍칠공이 뱀 쓸개를 황용에게 먹이는 것을 본 세 사람도 표정이 험악해졌다. 이런 쥐새끼 같은 것들이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 욕설을 듣고 가만히 있을 황용이 아니었다. 그녀도 똑같은 말투로 응수했다. 그래 쥐새끼 같은 것들아. 너희야말로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 홍칠공은 통쾌해하며 말 한번 잘했다는 듯 황용의 어깨를 토닥거렸다. 황용에게 욕을 듣고 화가 났는지 가운데 있던 남자가 막대기를 고추세워 황용을 찌르려 했다. 막대기를 다루는 품이 무공이 상당한 듯 했다. 홍칠공이 죽봉을 내밀어 그자의 막대기를 맞받아쳤다. 그러자 그 남자는 엄청난 힘에 밀려 뒤로 벌러덩 낮아빠지며 뱀무리 사이로 떨어졌다. 그 바람에 수십 마리의 청사가 깔려 죽었다. 그 남자는 특수한 약을 먹었는지 뱀들이 달려들지 않았다. 남은 두 사람이 크게 놀라 뒤로 몇 걸음 물러나며 쓰러진 남자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쓰러졌던 남자가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워낙 강한 충격에 쓰러진 터라 온몸이 쑤셔왔다. 그가 반 정도 몸을 일으켰다가 그만 다시 쓰러지는 바람에 또 뱀들을 깔아뭉갰다. 옆에 있던 두 사람이 그를 부축해주고서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세 사람은 모두 뱀무리 속으로 물러가 섰다. 그러고는 쓰러졌던 남자가 물었다. 누구십니까? 이름이나 합시다. 그러나 홍칠공은 웃기만 할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황용이 나섰다. 당신들은 누구요? 어찌 독사를 때로 몰고 다니며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오? 세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는 막 대답하려 할 때였다. 숲속에서 흰옷을 입은 한 서생이 부채를 흔들며 뱀무리를 뚫고 나타났다. 곽정과 황용은 그가 백타산의 작은 주인 구양극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놀랍게도 그가 뱀무리를 뚫고 걸어 나오자 뱀들은 쉬익거리며 길을 터주었다. 세 사람이 구양극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좀 전에 있었던 일을 귓속말로 속삭였다. 구양극의 얼굴에 잠시 놀라는 빛이 스치더니 곧 평정을 되찾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몸을 돌려 예를 갖추어 태연하게 입을 열었다. 이놈들이 무지에 선배님께 무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지요. 그러곤 다시 고개를 황용 쪽으로 돌렸다. 여기 계셨군요. 낭자를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황용은 그런 구양극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홍칠공에게 말을 걸었다. 칠공,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니 혼 좀 내주세요. 홍칠공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뱀을 치는데도 때와 장소가 있고 규칙이 있는 법이다. 벌건 대낮에 이렇게 뱀을 몰고 다니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누굴 믿고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냐? 그러자 구양극이 받아쳤다. 이 뱀들이 먼 곳에서 오느라 허기진 상태여서 그런 것을 신경 쓸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렸나? 우리는 넓은 들에 뱀을 풀기 때문에 물린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 말에 홍칠공이 두 눈을 부릅뜨고 구양극을 쏘아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몇 안 된다? 성이 구양이라고 했던가? 그럼 구양봉의 아래 것이렸다. 그렇지.
그 말에 구양극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뱀을 몰던 세 사람이 튀어나와 대들었다. 이 거지 영감이 위아래 없이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내까짓게 감히 우리 노산주의 존함을 들먹거려. 홍칠공은 미소를 지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부를 수 있지. 그 말에 세 사람이 욕을 퍼부으려는 순간 홍칠공은 죽봉을 땅에 짚으며 몸을 솟구쳤다. 새처럼 몸을 날린 홍칠공이 그 세 사람의 따귀를 한 대씩 올려붙였다. 홍칠공은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다시 죽봉을 짚어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러자 세 사람은 아래턱을 싸쥐고 신음소리도 내지 못했다. 알고 보니 홍칠공이 뺨을 때릴 때 이미 붕근 착골수로 그들의 아래턱 관절을 뽑아버린 것이다. 구양극은 내심 크게 놀라면서도 천천히 물었다. 선배님은 저희 숙부님을 아십니까? 아, 구양봉의 조카였구먼. 노동물을 본 지도 벌써 20년이 되어가는군. 그래, 그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 구양극은 화가 부글부글 끓었지만 홍칠공의 몸놀림을 보아하니 자기는 적수가 아닌 듯했다. 숙부께서는 친구분들이 모두 죽기 전에는 먼저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홍칠공이 앙천대소를 터뜨렸다. 녀석 은근히 욕도 하는구나. 그래, 이 뱀들을 끌고 다니며 무엇을 하는 것이냐? 후배는 서역에만 있다가 이번에 중원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정이 지루해 뱀들을 데려다 심심풀이를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자 홍칠공이 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역에서는 숙질이 못된 짓을 일삼아도 뭐라는 이가 없었겠지만 중원에서는 어림도 없다. 자네 숙부 얼굴을 봐서 오늘은 그냥 넘어갈 터이니 썩 물러가거라. 구양극은 속으로 화가 치솟았지만 감히 홍칠공에게 맞서지 못하고 흰옷 입은 사내들의 턱관절을 맞추어준 뒤 황용을 흘끗 보고는 몸을 돌려 숲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휘파람을 불며 숲으로 들어가자 뱀무리도 함께 그들을 따라 사라졌다. 그들이 모두 사라지자 홍칠공은 호로병을 내려 술을 몇 모금 마시고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다. 위험했다. 정말 위험했어. 그러자 곽정과 황용이 뭐가 위험했냐며 동시에 물었다. 그 독사들을 잠시 막아내기는 했지만 정말 공격해왔다면 위험했을 거다. 수천 수만 마리의 독사가 한꺼번에 몰려들면 어떻게 손을 쓰겠느냐? 다행히 그 녀석들이 어리숙해서 내 속셈을 모르고 겁을 집어먹었기에 망정이지. 혹여 노동물이 직접 와 있었다면 너희 둘은 큰일을 당했을 거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황용이 물었다. 그 사람 숙부가 누구예요? 그렇게 대단한가요? 대단하냐고. 동사, 서독, 남재, 북계, 중신통이 있지 않느냐? 네 아버지가 동사고 그 구양봉이 바로 서독이란 말이다. 무공이 천하제일이라고 했던 왕중양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은 네 사람의 무공이 얼추 비슷하다 보니 서로 경계를 하고 있지. 생각해보아라. 네 아버지 무공이 대단치 않느냐? 내 재주도 보통은 넘고 말이다. 그러고는 뭔가에 정신을 빼앗긴 듯 멍해진 얼굴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홍칠공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양미간을 찡그린 채 생각에 잠겼다. 뭔가 풀기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는 듯 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몸을 돌려 객잔으로 돌아갔다. 홍칠공이 막객잔으로 들어서는데 찌익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옷자락이 문 옆에 못에 걸려 찢어졌다. 황용은 깜짝 놀랐지만 홍칠공은 옷이 찢어진 것도 못 느끼는 눈치였다. 황용이 얼른 객잔 주인 여자에게 바늘과 실을 빌려와 홍칠공의 옷을 꿰매줬다. 홍칠공은 여전히 멍하니 앉아있다가 황용의 손에 들린 바늘을 보고는 갑자기 일어나서 황용 손에 있는 바늘을 빼앗아 밖으로 뛰어나갔다. 곽정과 황용도 얼른 홍칠공의 뒤를 따라 나갔다. 홍칠공이 오른손을 휘두르자 번쩍하는가 싶더니 바늘이 튀어나갔다. 황용의 시선이 바늘을 따라가 보니 바늘은 땅에 꽂혀 메뚜기를 꿰어놓았다. 그걸 보고 홍칠공의 얼굴에 기쁜 빛이 가득했다. 곽정과 황용이 영문을 몰라 홍칠공을 바라보자 홍칠공이 설명을 해줬다. 노동물 구양봉은 원래 독사나 독충 키우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번에 구양극의 청사를 보니 틀림없이 구양봉에게서 키우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그러니 만일 내가 구양봉과 부딪히게 되면 나도 그 독사들을 제압할 무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자 황용이 손뼉을 치며 그 말을 받았다. 바늘로 독사를 상대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칠공한테는 약이 있잖아요.
아까 술과 섞어서 뿜으니까 뱀들이 다가오지 못하던데요. 그 말에 홍칠공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건 잠시 막아줄 뿐이란다. 나는 가서 만천하우를 연습해야겠다. 수천 수만 마리 뱀이 몰려오는데 한 마리씩 상대할 수는 없지 않으냐. 그 말에 황용이 바늘을 사오겠다며 시장으로 뛰어갔다. 시간이 흘러 시장에서 돌아온 황용의 장바구니에는 바늘 보따리가 가득했다. 시장에 있는 바늘이란 바늘은 모조리 쓸어왔어요. 홍칠공은 웃으며 황용에게도 만천하우를 가르쳐주겠다고 했다. 요령 없는 곽정은 그 시간 동안 항룡 15장을 연습했다. 그렇게 10여일이 지나자 황용은 만천하우 첫 금침을 익히게 되었다. 한 번에 10개 정도의 바늘을 던져 동시에 사람의 급소를 찌르는 재주였다. 다만 한 번에 여러 명을 명중시키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한참 만천하우를 연습하던 홍칠공은 문득 무엇이 떠올랐는지 갑자기 고개를 쳐든 채 가만히 생각에 잠기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노동물은 왜 이 사진을 쓰는 걸까? 황용도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무공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다른 사람을 상대하면서 뱀 따위를 쓸 필요가 없을 텐데요. 그러자 홍칠공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그래, 결국은 동사, 남재, 그리고 나를 상대할 때 쓰려고 준비한 것이구나. 개방과 전진교는 사람 수가 많고 남재는 대리국의 황제 자리에 있으니 그 아래 관병이며 친위병의 숫자가 많겠지. 네 아버지는 박식하고 임기응변이 뛰어나니 도화도의 지세를 잘 이용한다면 능히 일당백을 해낼 것이고, 노동물은 1대1 대결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지만 모두가 함께 덤벼든다면 혼자서 당해낼 재간이 없었을 거야. 황용이 맞장구를 쳤다. 그래서 뱀을 키워 자기 무리를 만드는 셈이군요. 구양극이 재주를 뽐내려다 들킨 것이 오히려 다행이네요. 홍칠공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구양극이 경박한 탓에 이를 그르친 거야. 노동물이 또 누구에게 전수했는지 모르겠다. 청사들을 그 먼 서역에서 몰고 왔을 리는 없고 틀림없이 근처 산에서 모았을 텐데. 너는 구양극이 재주를 뽐내려 했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다른 의도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고 황용은 장을 보러 시장으로 향했다. 황용은 이제 홍칠공과 헤어질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제자를 두지 않는 홍칠공에게 이미 곽정과 황용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다. 이제 더 이상 홍칠공을 붙잡아 둘 명분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 황용은 재료를 고르는데 더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 황용은 특별히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하고 싶었다. 황용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객점으로 돌아오는데 큰 길 쪽에서 청총마 한 마리가 황용이 서 있는 쪽으로 달려왔다. 말 위에는 소복을 입은 여자가 타고 있었다. 말이 객점에 이르자 여자는 말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바로 양철심의 양녀 모겸자였다. 황용은 모겸자를 보자 곽정과 그녀 사이에 혼약이 있었다는 생각에 질투심이 일어 한동안 길가에 멀거니 서 있었다. 저 여자가 뭐기에 여섯 사부와 전진파 도사들이 오빠와 두 사람을 맺어주려고 안달인 거야? 황용은 생각할수록 화가 치솟았다. 황용은 장바구니를 꽉 움켜쥐고 객점으로 들어갔다. 모겸자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탁자 앞에 앉아 객점 점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다. 국수 한 그릇하고 쇠고기 좀 주세요. 이때 황용이 불쑥 끼어들었다. 쇠고기를 무슨 맛으로 먹어요? 모겸자는 고개를 들어 황용을 보더니 깜짝 놀라 황급히 일어나 인사를 했다. 여긴 언제 왔어요? 어서 앉아요. 그 도사들과 땅딸보, 서생도 같이 왔어요? 아니에요, 혼자예요. 황용은 애초에 구척이 일행이 못마땅했던 터라 그녀가 혼자라는 말에 기쁜 빛을 감추지 못했다. 황용이 슬며시 웃으며 훑어보니 모겸자는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수척해졌지만 소복 차림의 가련한 모습이 그녀를 더 깨끗하고 고와 보이게 했다. 황용의 시선이 그녀의 허리에 꽂혀있는 비수에 닿았다. 그 칼 좀 보여주세요. 모겸자는 뜬금없이 칼을 보여달라는 황용의 태도가 거슬려 거절하려고 했으나 황용이 이미 손을 내밀고 있어 할 수 없이 칼집째 건네주었다. 황용은 칼을 받아 칼자루부터 살펴보았다. 칼자루에는 곽정이라는 두 글자가 또렷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 오빠 물건이야. 이 여자에게 줄 수는 없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칼을 뽑아보니 한기가 얼굴을 엄습해왔다. 정말 좋은 칼이구나.
황용은 칼을 칼집에 꽂고는 자기 품에 넣었다. 이 칼은 오빠한테 돌려드려야겠어요. 그러자 모겸자가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칼자루에 곽정이라고 똑똑히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오빠 물건이죠. 내가 오빠한테 갖다 주겠다고요. 모겸자가 화가 나서 외쳤다. 그건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가져갈 수 있어요? 이리 주세요. 그러자 황용이 웃으며 답했다. 재주 있으면 뺏어가든지. 그러고는 객점을 빠져나와 왼쪽으로 달렸다. 홍칠공은 앞쪽 소나무 숲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것이고 곽정은 뒷산에서 연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겸자는 소리를 지르며 나는 듯 황용의 뒤를 쫓아갔다. 황용은 몇 차례나 모퉁이를 돌아 커다란 버드나무 아래까지 달려갔다.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웃으며 말했다. 나를 이기면 돌려줄게요. 한번 겨뤄봅시다. 그 말에 모겸자는 얼굴을 붉혔다. 나에게 그 칼은 아버지와도 같아요. 그걸 가져가서 어쩌려는 거예요? 황용은 잠시 뭔가를 생각하더니 더는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어 생떼를 썼다. 말이 너무 많아요. 냅다 소리를 치며 바람처럼 몸을 날려 모겸자에게 장풍을 날렸다. 모겸자가 살짝 몸을 피하려고 했으나 황용 가문에 전해지는 나경신 검장이 워낙 변화무쌍해 옆구리를 맞고 말았다. 고통이 느껴지자 모겸자는 분노가 폭발했다. 왼쪽으로 몸을 빼어 돌리며 주먹을 날리는데 정광석화처럼 빠른 솜씨였다. 소요유잖아. 별것 아니네. 황용은 오히려 여유만만했다. 모겸자는 황용의 말에 깜짝 놀랐다. 이것은 홍칠공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신 독창무공인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황용이 전개하는 초식이 모두 소요유를 깨는 초식에 놀란 모겸자는 일단 몸을 솟구쳐 몇 걸음 떨어지며 물었다. 잠깐, 당신 이 권법은 누구에게 배운 거죠? 그러나 영악한 황용이 솔직히 대답할 리 만무했다. 나 혼자 생각해낸 거예요. 이 정도 무공이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소요유 초식을 연달아 쏟아냈다. 모겸자는 놀라움이 가시지 않아서 일단 황용의 공격을 피하고는 재차 다그쳐 물었다. 혹시 홍칠공을 알아요? 내 오랜 친구니까 당연히 알죠. 당신은 그분께 배운 무공을 쓰지만 나는 내 무공만으로 상대해드리죠. 누가 이기는지 두고 봅시다. 황용은 키득키득 웃더니 공격의 속도를 높였다. 황용은 자기 말대로 더 이상 소요유 권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황용의 무예는 아버지 황약사에게 직접 물려받은 것으로 원래부터 모겸자보다 훨씬 뛰어났다. 거기에 홍칠공의 지도까지 받아 한층 성숙해졌으니 모겸자가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모겸자는 칼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어느 순간 황용의 손날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왔다. 모겸자는 얼른 몸을 틀어 피했지만 어느새 모겸자의 등 뒤로 돌아간 황용이 수도로 모겸자의 목덜미를 가격했다. 결국 모겸자는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황용은 비수를 뽑아 키득거리며 모겸자 얼굴 주변을 찌르는 신용을 했다. 얼굴 주변을 빙 돌아가며 칼끝이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도록 찔렀다. 모겸자는 눈을 감고 죽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얼굴로 차가운 한기만 느껴질 뿐 아픔은 없었다. 눈을 떠보니 비수가 번득이며 얼굴로 떨어지고 있었다. 눈앞이 번쩍하더니 비수는 귀 옆으로 미끄러지며 꽂혔다. 모겸자는 화가 치밀었다. 죽이려거든 어서 죽여라. 왜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이냐? 그러자 황용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사이에 원한도 없는데 죽이긴 왜 죽여요? 약속을 한 가지 해주면 놓아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빠한테 시집가지 않겠다는 맹세를 해줘야겠어요. 그 말을 듣고 모겸자는 무슨 소린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내 황용의 뜻을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내 목에 칼을 들이대도 그 사람과는 혼이 나지 않을 거예요. 모겸자는 비록 아버지의 유명이 있기는 했으나 그녀는 이미 완한강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황용은 기뻐서 깡충거리며 혈도를 푸내 손발을 주무르네 한바탕 부산을 떨었다. 그러더니 모겸자를 언니라 부르며 빼앗았던 칼을 돌려주었다. 그러나 모겸자는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건 곽정 그 사람 거잖아요. 동생이 가져야지요. 칼자루에 이름까지 새겨져 있는데
내가 지니고 있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황용은 좋아라 하며 비수를 다시 품에 넣었다. 황용은 뭔가 좋은 선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마땅한 것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럼 칠공을 뵈러 가실래요? 황용의 말에 모겸자의 눈이 반짝 빛났다. 칠공이 여기 계세요? 황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겸자의 손을 잡고 몸을 일으켰다. 그때 갑자기 머리 위 나뭇가지가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나무 껍질 한 조각이 떨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누군가 나무들 사이로 펄쩍펄쩍 뛰며 사라져갔다. 뒷모습이 꼭 홍칠공이었다. 황용이 나무 껍질을 주워보니 바늘로 몇 줄 남겨놓았다. 두 아가씨가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야지. 황용, 또 이런 소란을 피우면 칠공한테 혼날 거다. 글 끝에는 이름도 없이 호로병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칠공의 그림을 확신한 황용은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이 소나무 숲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홍칠공의 모습이 사라진 뒤였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